금화파파의 본명은 다이치스였다. 금화파파는 중원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그녀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자 오히려 이야기하던 사손이 더욱 놀랐다. 어떻게 두 눈으로 보고도 몰랐냐는 것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금화파파가 고두타처럼 일부러 자기 얼굴을 망가뜨린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사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다이치스는 30여 년 전 명교 양교주가 페르시아 총교 교주의 부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페르시아 미녀 다이치스는 광명정에서 살았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에 명교 사람 중에 가슴 설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이치스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뽑아 맹세했다고 한다. 자기는 절대 시집을 가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더러 결혼하라고 핍박할 때에는 차라리 칼을 물고 자결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맹세는 1년이 지나 깨지고 말았다. 어느 날 동해 먼바다 영사도란 섬에서 찾아온 한천엽이란 한 청년에 의해서였다. 한천엽은 오랜 옛날 양교주와 원수를 맺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광명정에 찾아오면서 다이치스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한천엽은 지난날 아들이든 딸이든 복수하러 찾아오면 반드시 그에게 3초를 양보해 주겠노라 약속한 것을 기억하냐고 양교주에게 물었다. 10여 년 전의 일이긴 해도 양교주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천엽은 3초를 양보하는 대신에 무공을 겨룰 때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양교주는 흔쾌히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한천엽이 제시한 대결 방식은 뜻밖에도 광명정 벽수 한 담 물속에 들어가 단판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것이었다. 뜻하지 않은 조건이 나오자 명교 고수들은 모두 깜짝 놀라 멍해졌다. 벽수 한 담은 물이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워 한여름철 삼복더위에도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하물며 양교주는 무공 대결은 고사하고 수영 자체를 할 줄 몰랐다. 의사청에 있던 명교 고수들이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며 모두 한천엽을 질책하고 욕했다. 그러나 양교주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며 싸워볼 필요도 없이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고는 한천엽이 자기를 어떻게 처리하든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한천엽이 품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비수를 꺼내 들고 말했다. 이 비수는 선친께서 남겨주신 유물입니다. 불초소생은 양교주님께 딱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비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이마를 3번 땅바닥에 조아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명교 호걸들이 분노했다. 천하의 당당한 명교 교주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어찌 이런 굴욕을 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양교주 자신이 패배를 인정했으니 이 일을 어쩌냐. 그제야 한천엽이 홀로 광명정에 온 이유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한천엽은 양교주에게서 큰절 3번을 받아내 부친의 한을 풀어준 다음 그 즉시 비수로 자결할 속셈이었다. 삽시간에 의사청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긴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순간 느닷없이 다이치스가 동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 양교주를 대신해 벽수 한감에서 겨뤄보겠다고 했다. 그녀는 양교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한천엽을 바라보고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이면 나도 당신에게 보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굳이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윗대의 일은 윗대끼리 마무리 짓고 아랫대의 일은 아랫대끼리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그제야 사람들은 왜 다이치스가 양교주를 아버지라 불렀는지 그 속내를 알아차렸다. 양교주가 미처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한천엽이 먼저 비웃음을 던지며 말했다. 그야 안 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만약 낭자가 지더라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소생은 여전히 양교주님께서 선친의 비수 앞에 무릎 꿇고 이마를 조아리도록 요구할 테니까요. 그러자 다이치스가 물었다. 만일 귀하께서 패배하실 때에는? 그 말에 한천엽은 웃으며 자기가 패하면 다이치스 뜻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벽수 한 담으로 가서 수중에서 무공을 겨뤘다.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다이치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다이치스는 승리한 공으로 양교주에게 청해 한천엽을 용서해주라고 했다. 그날이 다이치스가 자삼용왕이란 아름다운 벼루를 얻은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3명의 호교 법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날 3사람의 호교 법왕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삼용왕을 4대 효교 법왕 가운데 수석으로 모셔 앉혔다.
그러나 벽수한담 일전은 무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사뭇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한천엽이 치료를 받기 위해 광명정에 머무른 시간 동안 다이치스와 연정이 싹트게 된 것이다. 결국 한천엽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나자 다이치스는 양교주 앞에서 느닷없이 한천엽에게 시집을 가겠노라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비록 양교주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명교 내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주를 마셔준 사람은 양교주 내외를 제외하고는 사손밖에 없었다. 명교 고수들은 다이치스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명교를 수호해야 하는 사대법왕이 교주에게 복수하러 온 적에게 시집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쨌든 두 남녀의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한천엽이 명교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만큼은 반대자가 절대다수로 많아 양교주로서도 여론을 거스르기가 어려웠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양교주 부부가 돌연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광명정 수뇌부 인심은 삽시간에 흉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광명우사 범효가 한씨 부인이 된 다이치스가 비밀 통로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명교 계율의 교주 한 사람만이 광명정 비밀 통로에 드나들 수 있는데 한 부인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범효는 놀라움과 분노에 겨워 그녀를 질책하고 연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한 부인의 대답은 싸늘했다. 내가 본교의 중죄를 저질렀으니 죽이든 살리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 이날 밤 의사청에 명교 수뇌부 인사들이 긴급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한 부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비밀 통로에 드나들며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진상 또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응수했다. 또 양교주가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에는 일체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한 부인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자 명교 수뇌부들은 한 부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명교 계율에 따르자면 그녀는 자결하거나 사지팔다리 가운데 하나를 잘라야 했다. 하지만 범효와 사손이 적극적으로 변호한 덕에 형벌의 수위를 6회 10년으로 낮출 수 있었다. 10년 동안 갇혀 살면서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이치스는 그 결정을 딱 잘라 거부했다. 양교주도 없는 마당에 누가 나를 속박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이치스는 스스로 명교 신도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광명정 의사청에 모인 수뇌부들은 한 부인을 파문하고 출교하도록 명했다. 그렇게 그녀는 명교에서 제 발로 걸어나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로 한천엽과 함께 산을 내려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조민이 사손에게 질문했다. 자삼용왕의 미모가 그렇게 절세 미녀였는데 왜 지금 금화파파는 그런 추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자 사손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비밀을 이야기해줬다. 조민의 말대로 지금 한 부인의 얼굴이 추한 모습이라면 아마도 그녀 스스로 얼굴 모습을 바꿨을 거라고 했다. 사손이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페르시아 총교단 사자들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와 조민이 흠칫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페르시아 총교단에서 무슨 일로 그녀를 찾는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사손이 대꾸했다. 그건 한 부인의 가장 큰 비밀이지만 너희가 영사도로 돌아가서 그녀를 구출하려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조민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영사도로 돌아가다니요? 사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냈다. 페르시아 명교가 중원 땅에 전래된 이후 수백 년 동안 중토 명교 교주 자리는 대대로 남자가 이어받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와 반대로 페르시아 명교 교주는 창시자인 제1대 교주를 제외하고는 대대로 여성이 교주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그것도 순결한 처녀만이 교주의 직분을 승계할 수 있었다. 총교 경전에는 명교의 신성한 정결을 수호하기 위해 모름지기 성처녀가 교주의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엄격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명교에서는 누구든지 교주 자리를 이어받고 나서는 그 즉시 원로급 최고의 인사들 딸 가운데 셋을 간택해 성녀로 임명했다. 이들 성녀의 직분을 맡은 세 처녀는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명교를 위한 공덕을 쌓아야 했다. 그리고 현임 교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로회의에서 새 성녀의 공덕을 심사하고
그들 가운데 공덕이 가장 높은 성녀를 선정해 교주 자리를 이어받게 했다. 그러나 만일 이들 세 성녀 중 누구든지 정조를 잃은 처녀는 그 벌로 화형에 처했다. 설사 그녀가 형벌을 피해 도망가더라도 교단에서 추격대를 파견해 하늘 끝까지 뒤쫓아 반드시 화형시켰다. 그 말을 듣고 조민이 말했다. 그럼 혹시 한 부인이 총교에서 간택받은 성처녀 셋 가운데 하나였단 말인가요? 그러자 사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 부인은 바로 페르시아 총교단에서 간택받은 성녀 가운데 하나야. 하지만 그녀는 한천엽과 정을 통하는 바람에 정조를 잃고 말았지. 그녀는 언젠가 페르시아 교단에서 자기를 추적할 사람이 올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녀는 총교단에 큰 공을 세워 속죄하겠다고 결심했어. 과연 그녀가 무엇으로 큰 공을 세우려 했을까? 그건 광명정 비밀 통로에 들어가 건곤대 나이신법을 훔쳐내는 것이었어. 사실 페르시아 총교단에는 건곤대 나이신공이 실전된 지 오래였지만 중토 명교에는 여전히 남아있었거든. 총교단이 그녀를 광명정에 보낸 진짜 목적도 애당초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자 조민이 불쑥 끼어들어 말했다. 이제 보니 한 부인이 스스로 파문당하고 출교한 것도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비밀 통로에 몰래 드나들기 위해서였군요. 그 말을 듣고 사손이 크게 웃었다. 조낭자가 지나칠 정도로 똑똑하군. 하지만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광명정이 허술한 곳은 아니지. 광명정에 있을 때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외부 사람이 되어서야 더욱 힘들지 않았겠나? 사손은 이야기를 모두 마친 다음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무기에게 물었다. 페르시아 새 사자 말이다. 그들의 옷차림새가 중토 명교 복장과 다른 점은 없더냐? 그 말에 장무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흰색 도포에 검은빛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게 달랐다고 했다. 이 말을 듣자 사손이 손바닥으로 배전을 탁 쳤다. 옳거니 그랬군. 페르시아 총교 교주가 세상을 떠났어. 저들은 지금 새로운 교주를 선출해 세우려고 만리길이나 되는 머나먼 바다 건너 중원 땅까지 한 부인, 아니 다이치스의 행방을 추적해온 거였어. 그때 갑자기 아리가 이빨을 딱딱 마주치면서 덜덜 떨기 시작했다. 장무기가 이 말을 짚어보니 불덩어리 같았다. 오한과 고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장무기는 아리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일단 영사도로 되돌아가자고 했다. 결국 장무기와 사손이 영사도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다른 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개가 짙어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장무기와 사손은 기다리는 동안 페르시아 사자들의 무공초식을 놓고 깰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그들의 합격진을 깰 방법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햇빛이 비치면서 해상에 짙은 안개가 흩어졌다. 우리가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왔으니 이제 다시 서북쪽으로 배를 저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장무기와 사손, 주지약, 아소가 번갈아 가며 노를 저었다.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혀와 노를 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으나 네 사람 모두 무공을 하는 사람들이라 큰 무리는 없었다. 그렇게 사흘을 노저어가며 그들은 생선을 잡아 배를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에 불빛이 훤히 치솟은 산봉우리가 보였다. 바로 영사도였다. 육지를 보고 모두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영사도 산봉우리가 불빛으로 훤하단 말이냐? 혹시 저놈들이 한 부인을 화형에 처한다고 불을 밝힌 것은 아니겠지? 바로 그 순간 느닷없이 털썩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소가 뱃머리에 맥없이 나가 떨어졌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얼른 아소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으나 이미 아소는 기절해 있었다. 장무기가 황급히 응급처치를 하자 아소가 서서히 눈을 떴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장무기의 물음에 아소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교주님, 제발 부탁이니 한 부인의 목숨을 꼭 구해주세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조민이 장무기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시종 궁금증이 풀리지 않네요. 아무래도 당신이 좀 가르쳐 주셔야겠어요. 갑자기 조민이 예의를 갖춰 질문해오자
장무기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싶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여러분이 농류산장에 찾아들던 그날 저는 부하들을 시켜 당신 외조부님과 양소 일행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 어린 아가씨가 병력을 지휘해 보기 좋게 막아냈지요. 아무리 용장 밑에 약졸 없다지만 명교 교주님 휘하에 일개 몸종마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조민이 말끝을 흐리면서 장무기 눈치를 살피는데 곁에서 사손이 불쑥 끼어들며 물었다. 명교 교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조민은 장무기가 어떻게 해서 명교 교주의 자리에 추대되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사실이냐고 사손이 장무기를 다그쳤다. 그제야 장무기도 어쩔 수 없이 6대 문파가 광명정을 공격한 그날 어떻게 비밀 통로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경위로 건곤대나이 신공을 얻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다. 사손은 장무기가 명교의 교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때 조민이 아소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때 아가씨가 썼던 기문팔괴 진법과 음양오행 술법은 누가 가르쳐줬나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걸 실전에 응용할 만큼 완전히 익힐 수 있었죠? 그러자 아소는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학문일 뿐 대단할 것 없다고 대꾸했다. 아소의 대답을 들은 조민은 더욱 의아했다. 따님을 이렇듯 대단한 교수로 길러내신 걸 보면 부모님도 천하의 소문난 고수가 분명할 텐데 아소 낭자의 부친이 뉘신가요? 그러자 아소는 자기 부모는 이름을 감추고 은거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얼버무리며 자기 손가락도 끊어서 자백이라도 받아낼 셈이냐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된다고 생각한 장무기가 서둘러 화제를 바꾸어 조민에게 물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요? 조민이 살며시 웃으며 되물었다. 우리가 대도에 있는 허술한 술집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고두타가 내게 하직 인사를 하러 찾아왔죠. 그때 그 사람이 아소낭자를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걸 기억하나요? 장무기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조민의 말을 듣고서야 잠시 기억을 더듬은 끝에 어렴풋이 떠올렸다. 자기가 알던 사람과 얼굴 모습이 무척 닮았다고 한 것 같았소. 그러자 조민이 웃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그럼 고대사는 아소낭자가 누굴 닮았다고 말했을까요? 어디 알아맞혀보세요. 그러나 장무기는 그걸 어찌 아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그들이 타고 있던 구명정은 영사도 해안에 더욱 가까워졌다. 서쪽 바닷가에는 거대한 배들이 적지 않게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하얀 도폭마다 붉은빛 화염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고 돛대 끝에 걸린 검정띠가 바람결에 기대란 꼬리를 끌며 수평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일행은 적들에게 들키지 않게 섬 뒤편으로 가서 정박하기로 하고 힘차게 노를 저어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함선 쪽에서 뿔 고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뒤이어 꽈당하는 굉음이 연거푸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포탄 두 발이 날아와 한 발은 구명정 좌연에 또 한 발은 우연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이 좌우 양편으로 치솟았다. 그러자 작은 구명정은 당장이라도 뒤집힐 듯이 극심하게 뒤흔들렸다. 그때 대포를 발사한 함선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쪽으로 빨리 저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격침시킬 것이다. 장무기는 속으로 큰일 났구나 싶었다. 방금 포탄 두 발은 적함에서 무력 시위를 하려고 일부러 좌우 양쪽 수면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배를 천천히 몰아 적 함대 쪽으로 다가갔다. 장무기 일행이 탄 구명정이 적함 선체에 배전을 갖다 붙이자 적함 갑판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먼저 사손이 줄사다리를 더듬어 잡더니 첫 번째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뒤를 주지하기 아리를 껴안고 한 손으로 줄사다리를 잡고 올라갔다. 그 다음으로 아소가 올라갔고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는 하나같이 노란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우람한 체구의 거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이 배 안에는 유은사, 묘풍사, 휘월사 세 사자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페르시아인 가운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자 임기응변에 밝은 조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먼 바다를 항행하던 도중 폭풍 후에 배가 전복되어 표류하던 끝에
구사일생으로 여기까지 떠내려왔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니 실로 감사하외다. 조민의 대답을 들은 페르시아인이 갑판 한가운데 의자에 앉은 수령에게 뭐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수령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때 갑자기 아소가 몸을 솟구쳐 날아가더니 대뜸 수령에게 일장을 후려쳤다. 흠칫 놀란 수령이 황급히 몸을 틀어 피하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움켜잡기가 무섭게 아소를 내려쳤다. 비록 장무기는 아소의 돌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반응은 빨랐다. 아소의 첫 공격이 실패하자마자 몸을 날린 장무기는 그대로 아소를 공격하는 수령의 혈도를 찍어 쓰러뜨렸다. 느닷없는 기습에 놀란 페르시아인 수십 명이 황급히 병기를 뽑아들고 장무기 일행을 포위했다. 그들 모두 무공을 익힌 무사들이었지만 유은사, 묘풍사, 휘월사에 비하면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수준의 솜씨였다. 장무기 일행은 잠깐 사이에 수십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인을 모두 제압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넘는 페르시아인들이 죽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적함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뒤이어 뿔구동 소리와 나팔 소리가 어지러이 들리더니 나머지 페르시아 함대가 모두 장무기 일행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적함들은 배전끼리 맞대고 당장 갑판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옮겨 탈 기세였다. 그때 장무기가 혈도를 찍어 쓰러뜨린 수령의 덜미를 잡고 훌쩍 몸을 솟구치더니 돛대 위로 올라갔다. 누구든지 이 배에 올라서기만 하면 이 사람을 일격에 때려 죽이겠다. 장무기가 내공을 실어 큰 소리로 외친 소리를 듣자 일행이 탈취한 배를 포위하고 있던 모든 페르시아 함선에서 고함 소리가 진동했다. 비록 장무기가 페르시아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무도 이쪽 배로 뛰어오르는 자가 없는 것을 봐서는 지금 잡고 있는 인질이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은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갑판으로 뛰어내려 수령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다.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장무기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뒤차기로 등 뒤에 있는 적을 공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정면에서 성화령이 날아왔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왼쪽에서도 성화령 한 자루가 수평으로 후려쳐왔다. 어느 틈엔가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묘풍사가 들이닥친 것이다. 이미 혼전이 벌어진 이상 소리로 적을 간파하는 사소는 이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리고 조민과 아리는 부상으로 싸울 수 없었고 주지학과 아소는 이들 싸움에 개입할 실력이 없었다. 장무기는 어서 모두 선실로 피해 들어가라고 고함쳤다. 그러면서 내려놓았던 수령을 다시 집어들어 날아오는 성화령 앞으로 들이밀었다. 아니나 다를까 성화령을 휘두르던 휘월사가 깜짝 놀라 황급히 성화령을 걷어들였다. 이들 세 사자가 인질로 잡힌 수령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장무기는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인질을 방패 삼았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세 사자의 합격진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화령이 날아드는 방향에 인질을 내세우면 공격자는 바로 성화령을 걷어들이느라 오히려 중심이 무너졌다. 자기보다 수준 낮은 적을 상대하고 있다면 별 상관없겠지만 상대가 장무기라면 그 작은 틈도 치명적이었다. 결국 성화령으로 공격하다 급하게 성화령을 걷어들이던 유은사의 허벅지에 장무기의 발차기가 적중했다. 그 순간 유은사의 몸이 휘청했다. 다행히 휘월사가 측면에서 장무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추가타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동안 유은사는 다리에 받은 충격으로 제대로 기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오던 휘월사 역시 상황은 유은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무기가 인질을 앞으로 내밀며 달려들자 휘월사 역시 황급히 공격을 거뒀다. 그 순간 장무기의 주먹이 휘월사의 어깨에 적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묘풍사가 괴이한 보법으로 장무기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어느새 머리 위에서 성화령을 내려치고 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인질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화령이 인질로 잡힌 수령의 왼쪽 뺨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다. 묘풍사와 유은사 그리고 휘월사 세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더니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 그러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뒷걸음질로 도약해서 물러섰다. 세 사람은 서로 몇 마디씩 주고받더니 돌연 장무기 손에 잡혀있는 수령을 향해 공손히 허리 굽혀 예를 올렸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더니 자기네 함선으로 물러갔다. 저희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처 성화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인지를 방패로 들어올린 것을 보자마자 묘풍사가 힘을 뺐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장무기 손에 인질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 수령 또한 내공 고수였기 때문에 성화령에 맞는 순간 모든 내력을 운용해 공격을 방어한 덕분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잠시 후 뿔고동 소리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울려 퍼지더니 큰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 뱃머리에는 금빛으로 수놓은 커다란 깃발 12폭이 가지런히 꽂히고 갑판 위에는 호랑이 가죽을 덮은 걸상 12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중 걸상 하나만 비었고 나머지 11개에는 모두 주인이 앉아 있었다. 눈치 빠른 조미는 주인 없는 호피 걸상이 6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말했다. 우리가 잡은 인질과 저 큰 배 걸상에 앉은 11명의 복색이 똑같군요. 아무래도 이 사람까지 합쳐 12명이 대수령인가 봐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중 서열이 6번째고요. 조민의 말을 듣고 사손이 말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총교단 12보수왕이 모두 중원 땅에 온 모양인데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군. 그 말을 듣고 조민이 12보수왕이 뭐냐고 묻자 사손이 답했다. 페르시아 총교 교주 휘하에서 명교 경전을 수호하는 최고 원로들이야. 그들은 신분과 지위가 우리 중토 명교의 4대 호교법왕에 해당하는데 이들 12보수왕은 모두 교리에 정통하고 경전에도 능숙하지. 하지만 무공 실력까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더군. 무기 손에 사로잡힌 사람 서열이 6째라면 이 사람은 평등 보수왕이겠군. 사손이 말을 마칠 때쯤 사방을 포위하고 있던 1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들이 일제히 함포를 이쪽을 향해 조준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짱이 어지간한 장무기도 은근히 겁이 났다. 만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무공이 절정에 달한 장무기 본인이야 어떻게 해서든 한 몸 빠져나가는 거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을 무사히 탈출시키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페르시아 함대 쪽에서 누군가 고함쳤다. 근무사왕은 들어라. 여기 총교 12보수왕이 모두 있다. 그대가 총교에 지은 죄를 여기 보수왕들이 너그러이 사면해 주셨다. 그러니 속히 인지를 풀어주고 그대들이 가고 싶은 대로 배를 몰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사손이 껄껄대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대들은 근무사왕 사손이 3살 난 어린아이로 보이나 보군. 우리가 인지를 풀어주면 그 즉시 당신네 함대에서 대포로 일제 사격을 퍼부어 우리 일행을 송두리째 몰살시키려 한다는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가. 그러자 맞은편 함선에서 노성이 터졌다. 실로 고약한 자로다. 그대가 인지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포를 쏘지 못할 듯 싶은가. 그 말에 사손이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대꾸했다. 좋소. 그대들이 3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여기 있는 총 교단 친구들을 모두 풀어주겠소. 무슨 조건인지 말해보라. 첫째는 오늘 이후로 페르시아 총교와 중토 명교는 서로 친하게 지내며 존중하되 상호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하겠소. 좋다. 2번째 조건은 뭔가? 당신네가 사로잡은 다이치스를 석방해 이쪽 배로 보내고 정조 잃은 죄를 사면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추궁하지 않기를 바라겠소. 그 말끝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건너편 함선이 시끄러워졌다. 잠시 후 상대편에서 2번째 조건은 중토 명교와 상관없는 일이니 절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나머지 조건도 들어보자고 했다. 사손의 3번째 조건은 간단했다. 당신네 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을 보내 우리가 탄 배 뒤를 따라오게 하시오. 그럼 우리 배가 50리 바깥으로 나간 뒤에 당신네 측 함선이 추격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인질들을 작은 배에 옮겨 태울 것이니 그때 당신네들 좋을 대로 데려가도록 하시오. 그러자 상대방이 펄펄 뛰며 욕을 해댔다. 곧이어 12보수왕 가운데 막내인 구명 보수왕이 곁에 앉은 11번째 재심 보수왕에게 신호를 보내더니 그대로 몸을 솟구쳐 이쪽 배로 뛰어올랐다. 그것을 보고 장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구명왕을 공격했다. 장무기는 자신의 일격이 구명왕의 가슴에 적중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명왕 곁에서 재심왕이 일장을 내뻗어 장무기의 공격을 상쇄시켜버리고 말았다. 장무기의 공격이 상쇄되자 곧바로 구명왕이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왔다. 장무기는 황급히 몸을 비스듬히 틀어 공격을 피하면서 발차기로 반격했다.
그렇게 세 사람 간의 질풍 같은 공방전이 벌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연속해서 10여 초나 주고받았다. 비록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장무기의 놀라움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두 보수왕의 무공 실력은 유은사, 휘월사, 묘풍사에 비해 다소 뒤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협공과 사용하는 초식만큼은 괴상하기 짝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분명한 건 두 사람 무공이 건곤대 나이 신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쩌다가 건곤대 나이 신공의 일부를 주워듣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쨌든 이들의 협공은 앞에 싸웠던 세 사자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질 뿐 싸우는 방식은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었다. 그때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묘풍사가 일제히 기합 소리를 터뜨리더니 또다시 이쪽 배로 공격해왔다. 그들은 두 보수왕과 싸우고 있는 장무기 쪽이 아닌 평등왕이 잡혀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사손이 즉시 평등왕을 움켜잡고 도룡도를 뽑아 그 자리에서 좌우로 춤추듯 칼을 휘둘렀다. 세 사자는 도룡도의 칼바람도 무서웠지만 도룡도가 휘둘러질 때마다 다른 손에 잡혀같이 휘둘러지는 평등왕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다. 그렇게 갑판 위가 소란스러워질 무렵 갑자기 구명왕이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장무기의 일격을 맞은 것이다. 비록 두 보수왕의 괴이한 초식 때문에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했으나 앞서 세 사자와도 동수로 겨룬 장무기가 그들보다 실력도 뒤떨어지면서 숫자도 적은 두 보수왕에게 계속 고전할 리는 없었다. 구명왕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유은사와 휘월사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성화령으로 장무기를 공격해왔다. 만약 그들이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제심왕 역시 장무기 손에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는 사이 묘풍사가 재빨리 구명왕을 껴안아 들고 자기네 배로 훌쩍 뛰어 돌아갔다. 그 사이 묘풍사의 빈자리를 제심왕이 대신해 유은사와 휘월사랑 같이 손발을 맞춰 장무기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들의 협공은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아 빈틈이 많았다. 장무기는 오히려 두 보수왕과 싸울 때보다 대처하기가 편한 느낌마저 들었다. 결국 그들은 뒷걸음질로 도약해 자기네 배로 물러가 버렸다. 그들이 물러나자 장무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건곤대 나이 신공을 배우기는 한 것 같은데 영 엉터리로 배웠군요. 그 말을 듣고 사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페르시아 총교단에서 건곤대 나이 신공이 실전된 지 이미 수백 년이다. 다이치스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남은 것은 한낱 볼품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이치스를 광명정에 보내 건곤대 나이 신공을 훔쳐내려 한 거지.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저들의 무공 바탕이 무척 얕은 걸 보면 과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입니다만 저들이 쓰는 수법만큼은 아주 교묘하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소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더니 맞은편 적함에서 세 사자가 웬 사람 하나를 끌어다 11명의 보수왕 앞에 내세웠다. 끌려나온 사람은 구부정한 몸을 용두개장으로 버티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금화파파였다. 두 번째 걸상에 앉은 지혜 보수왕이 페르시아 말로 금화파파에게 뭐라고 호통치며 물었다. 그러자 금화파파가 고개를 돌려 외면한 채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자 지혜왕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일어서더니 왼손을 내뻗기 무섭게 금화파파의 정수리를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는데 놀랍게도 금화파파의 백발 머리카락이 훌러덩 벗겨져 버렸다. 벗겨진 가발 밑에는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휘날렸다. 놀란 금화파파가 얼굴을 돌리려 하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살가죽을 벗겨냈다. 장무기를 비롯한 일행 다섯은 저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지혜왕 손에 들려있는 임피명구를. 임피명구가 벗겨지자 금화파파의 주름살로 우글쭈글하던 얼굴은 아름다운 중년 부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무기는 입이 딱 벌어진 채 다물 줄 몰랐다. 사손의 말처럼 비록 나이를 먹기는 했으나 다이치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정체가 드러난 다이치스는 짚고 있던 용두개장을 내던져버리고 허리를 쭉 폈다. 지혜왕이 다시 뭐라고 묻자
그녀의 입에서도 페르시아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동안 지혜왕을 비롯한 보수왕들의 얼굴 표정이 갈수록 무겁게 굳어져 갔다. 조민이 아소에게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으며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을 때 아소의 두 눈에선 그칠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군요. 그렇게 다 알면서도 왜 사시 어른이 그 말씀을 못하게 막지 않았나요? 그러자 조민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을 못하게 막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자 아소는 원망에 찬 눈길로 조민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은 애당초 금화파파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자삼용왕인 줄은 알았어도 그 자삼용왕이 성녀 다이치스라는 사실은 몰랐죠. 금화파파가 저렇듯 변장한 목적은 페르시아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방금 사시 어른께서 내건 두 번째 조건이 성녀 다이치스를 석방하라는 요구였죠. 비록 사시 어른은 호의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지혜 보수왕의 눈을 속이지는 못했어요. 만일 저들더러 금화파파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원망을 듣기엔 억울한 일이었으나 조민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렴풋이나마 그녀와 금화파파 사이가 심상치 않은 사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히 변명하지 않은 것이다. 애꿎은 조민의 심사가 이러한데 당사자인 사손의 미안함이야 더할 나위가 없었다. 사손은 입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없이 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이치스를 구해내고 말 거라고. 그때 아소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금화파파를 질책하고 있어요. 성녀가 시집을 갔다느니 배교를 했다느니 그래서 파파를 불태워 죽이겠다느니. 그러자 장무기가 반드시 금화파파를 구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아소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보수왕 11명에다 새 사자까지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소가 울음을 뚝 그치며 소리쳤다. 저 사람들이 지금 평등왕을 어떻게 빼앗아올까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자 조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평등왕이란 작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낯짝에 저렇게 글씨를 찍혀서야 창피해서 얼굴 들고 살 수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로 물었다. 얼굴에 무슨 글씨가 찍혔다는 거요? 그러자 조민이 평등왕의 왼쪽 뺨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정말 페르시아 문자가 찍혀 있었는데 그건 한참 전에 묘풍사가 성화령으로 평등왕의 왼쪽 뺨을 때려서 생긴 자국이었다. 퍼뜩 뭔가 깨달은 조민이 아소에게 물었다. 동생은 페르시아 문자를 알지? 그 말을 듣고 아소가 평등왕의 왼쪽 뺨에 찍힌 글자를 읽어봤다. 아소는 장무기를 따라 광명정 비밀 통로에 들어가 건곤대 나이 신공을 암기한 적이 있었다. 비록 익히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이미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아소는 평등왕의 뺨에 찍힌 문자를 번역하다가 저도 모르게 경탄을 터뜨렸다. 이건 건곤대 나이 신공이에요. 장무기가 정말 건곤대 나이 신공이냐고 묻자 다시 자세히 읽어본 아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처음 보았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네요. 그러면서 아소는 평등왕 뺨에 새겨진 페르시아 문자를 중국어로 해석해줬다. 장무기는 불과 20자밖에 안 되는 낱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하고 영감을 받았다. 장무기는 입으로 몇 차례나 되뇌면서 그 구결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소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다. 교주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세 사자가 교주님을 공격하는 동안 근수왕, 진화광, 공덕왕 셋이 한꺼번에 평등왕을 빼앗으러 덤벼들 거예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사손이 평등왕을 가슴 앞에 번쩍 들어놓고 장무기에게 도룡돌을 던져주었다. 이 칼을 사용해라. 조민 역시 서슴없이 의천검을 주지학에게 넘겨주었다. 비록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지만 지금은 공동의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보다 주지학이 의천검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이쪽 배로 건너온 근수왕, 진화광, 공덕왕 셋은 혹시라도 평등왕을 다치게 할까봐 병기는 쓰지 않고 맨손으로 육박전을 벌였다. 주지학은 사손 곁에 지켜서서 상황이 급박해질 때마다
의천검으로 평등왕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적들의 협공에 빈틈을 만들었다. 또 한쪽에선 장무기가 또다시 새 사자와 한판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무기는 새 사자와 싸우면서 좀 전에 평등왕 뺨에 적혀있던 구계를 생각했다. 그러다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다. 깨달음은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왔다. 방금 아소가 번역해준 4마디 구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니 새 사자가 움직이는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수법이 한낱 건곤대 나이 신공의 1단계 기초 입문 수준에 지나지 않다는 걸 깨우쳤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건 어림짐작으로 알겠는데 이들의 괴상한 초식은 뭔지 몰랐다. 장무기는 이들의 무공 요체를 알려면 성화령 6자루를 몽땅 빼앗아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되겠다 싶었다. 목표를 정한 장무기는 이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다 휘월사가 움직일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다. 갑자기 장무기가 방향을 틀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휘월사는 깜짝 놀랐다. 휘월사는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쥐고 있던 성화령 2자루를 고스란히 장무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시 유운사 앞으로 몸을 이동한 장무기는 생각 외로 쉽게 성화령 2자루를 뺏을 수 있었다. 장무기는 뺏은 성화령을 품속에 집어넣고 유운사와 휘월사의 멱살을 잡아 페르시아 함대 쪽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러자 페르시아 함대 쪽에서 놀라움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묘풍사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돌려 자기네 배 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나머지 성화령도 필요했던 장무기가 쉽게 보내줄 턱이 없었다. 장무기는 몸을 날려 배전 사이를 건너뛰고 있는 묘풍사의 발목을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강제로 묘풍사의 발목을 끌어당겨 다시 가판위로 패대기 쳐버렸다. 그런 다음 묘풍사가 들고 있던 성화령 2자루도 마저 뺏어버리고 다시 묘풍사의 멱살을 잡고 진화광에게 던져버렸다. 사손과 싸우고 있던 진화광은 느닷없이 묘풍사가 날아와 자기를 들이박자 함께 가판 위에 나뒹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대경실색한 근수왕과 공덕왕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몸을 솟구쳐 진화광을 양쪽에서 껴안고 그대로 자기네 함선으로 달아나버렸다. 뒤늦게 묘풍사도 그들을 따라 돌아가려고 했지만 등 뒤에서 장무기가 묘풍사의 혈도를 찍어 사로잡고 말았다. 장무기는 즉시 품속에서 6자루의 성화령을 꺼내 아소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아소, 얼른 이 성화령 6자루에 새겨진 글자를 번역해줘. 시간 없으니깐 어서 빨리 풀어봐. 그러자 아소가 6자루의 성화령에 적힌 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6자루 성화령에 새겨진 페르시아 문자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서 장무기는 주지학과 사손에게도 말했다. 주소저, 당신은 의천검으로 평등왕의 목을 겨냥하고 계시오. 그리고 큰아버님은 도룡도로 묘풍사의 목을 겨냥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사손과 주지학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사이 장무기는 아소를 통해 상대 무공의 요체를 파악했다. 성화령에 새겨진 괴상한 무공은 바로 옛날 페르시아의 자개광 산중노인 하산의 것이었다. 그는 이 6자루 성화령에 자신이 완성한 필생의 무공 요체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정교하고 심오해서 12보수왕 가운데 수련 정도가 최고에 도달했다는 대성 보수왕조차 이제 겨우 사할 정도밖에 터득하지 못했다. 거기다 건곤대 나이 신공마저 그 정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페르시아 총 교단의 고수들은 일할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건곤대 나이 신공과 사할도 제대로 익히는 자가 없는 하산의 무공을 섞어 괴상야릇한 무공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장무기는 뱃머리에 두 무릎을 깍지 끼고 앉은 채 아소가 풀이해주는 페르시아 문자를 한 구절 한 구절 새겨듣고 있었다. 만류기중이라고 했다. 이미 구양신공과 건곤대 나이 신공을 통달하고 장산봉으로부터 태극권과 태극권법까지 배워 통달한 장무기였다. 아소가 성화령 6자루의 페르시아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났을 때 장무기는 전체 내용 가운데 8할쯤 암기하고 깨친 부분도 6할은 되었다. 이 정도 깨우침만으로도 12보수왕과 세 사자의 무공 요체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부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적선에서 다이치스의 손발에 사슬 달린 쇠고랑을 채웠다. 그와 동시에 적선 가판에 페르시아인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일제히 활시위를 당겨 이쪽을 겨냥했다.
그때 가운데 자리에 앉은 대성 보수왕이 대가릴성으로 호령하자 사면을 포위한 선상에서 북소리가 천둥 벼락치듯 일제히 울리고 뿔나팔 소리가 잔잔한 밤바다 수면에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보수왕 11명이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저마다 손에 병기를 움켜잡았다. 그런 다음 무시무시한 기세로 일제히 이쪽 배를 향해 건너뛰었다. 그러자 사손과 주지학이 각자 인질이 된 평등왕과 묘풍사의 목에 칼을 겨눴다. 그 모습을 보고 보수왕들은 감히 덮칠 엄두가 나지 않는지 멀찌감치 반다령으로 에워싼 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지혜왕이 손짓하며 적선에서 몇 사람 불러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엿들은 아소가 다급하게 장무기에게 말했다. 교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 배에 구멍을 뚫으려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무기는 바람처럼 대성왕 앞으로 들이닥쳐 그의 혈도를 찍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대성왕 좌우 양곁에 서 있던 공덕왕과 장화왕이 장무기의 정수리를 향해 각자의 무기를 내려쳤다. 사실 페르시아인들이 장무기를 힘들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독특한 협공 방식과 괴상한 초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 페르시아인의 무공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장무기에게 그런 것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장무기는 두 보수왕의 공격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양손을 덥석 내뻗어 두 보수왕의 목젖을 움켜잡아버렸다. 두 보수왕은 목젖의 급소 요혈을 움켜잡힌 채 상대방이 당기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무기는 두 보수왕을 움켜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 발로 연환태를 날려 제심왕과 진학왕이 들고 있는 대도를 걷어차 날려보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발을 날려 근수왕과 구명왕의 몸뚱이를 걷어차 바닷물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기선을 확실히 잡았다고 장무기가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키가 훤칠한 보수왕 하나가 무섭게 덮쳐오더니 장무기를 몰아붙였다. 장무기는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싶어 잡고 있던 두 보수왕을 던져버리고 반격에 나섰다. 장무기를 공격한 사람은 상승왕이었다. 상승왕은 이름 그대로 상승무패라 불리는 보수왕이었는데 비록 서열은 세 번째지만 이날 이때껏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12보수왕 가운데 가장 무공이 높은 사람이 상승왕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12보수왕들 수준에서 이야기였을 뿐 장무기에게는 호적수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 상승왕은 장무기와 30여 초를 겨룬 이후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상승왕은 다른 보수왕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인물이었다. 장무기는 그런 상승왕이 밉게 보이지 않았다. 그대의 무공이 매우 놀랍소. 나는 그대를 해치고 싶지 않소. 이만 놓아줄 테니 공연히 날 잡을 생각 말고 속히 돌아가시오. 그러고는 급소를 누르고 있던 양손을 놓아버렸다. 장무기가 이렇게 나오자 상승왕은 고마움과 부끄러움에 겨워 고개 숙이는 신용으로 감사를 표시하더니 그대로 뒷걸음질 쳐 자기네 배로 돌아갔다. 눈앞에서 무공이 제일 강한 상승왕마저 패하는 것을 보자 보수왕들의 우두머리 대성왕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성왕이야 모든 보수왕이 일제히 썰물 빠지듯 자기네 배로 퇴각했다. 이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해진 조민이 목청을 높여 외쳤다. 그대들은 어서 다이치스를 이쪽 배로 보내라. 그리고 금모사왕의 세 번째 조건을 수락하기 바란다. 그 말을 듣고 보수왕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페르시아 명교 신도 두 사람이 다이치스를 결박 지은 채 이쪽 배로 떠매고 건너왔다. 그러자 주지학이 의천검으로 다이치스 손발에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줬다. 그때 지혜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은 어서 속히 출항하여 중토로 돌아가라. 우리는 약속대로 소선 한 척을 그대들 함선 뒤에 따라 붙이겠다. 그 말에 장무기가 두 손 맞잡아 살해했다. 이윽고 배는 닻을 뽑아 올린 다음 바다 바깥쪽으로 키를 돌려놓고 돛대의 도포까지 모조리 펼쳐놓았다. 이윽고 바닷가를 벗어난 배가 서서히 외해를 향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작은 종선 한 척이 따라붙으면서 밧줄을 던져보냈다. 장무기는 그 밧줄을 잡아 배꼬물에 묶었다. 멀찌감치 거리를 떼어둔 채 끌려오게 한 것이다. 작은 배에는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선원 몇 명이 타고 있었다. 장무기는 직접 키를 잡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참을 항진하다 뒤돌아보니 멀리 영사도 해변에 정박한 배들은
이제 하나의 점이 되어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제야 일행은 마음이 놓였다. 장무기는 아소에게 키잡이 역할을 넘기고 선실로 들어가 아리의 증세를 살펴보았다. 아리는 상태가 호전되지도 그렇다고 악화되지도 않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혹시나 함선 안에 쓸만한 약재가 있는지 기대하며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이때 자삼용왕 다이치스는 뱃머리에 우두커니 선 채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무기가 갑판에 올라왔으나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일행은 아무 일 없이 영사도에서 백리나 벗어났다. 장무기는 사손과 조민을 불러 말했다. 의대로 중원 땅에 상륙하고 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사손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만큼 멀리 떨어졌으면 저들이 추격해오고 싶어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다. 그러니 여기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자꾸나. 미우나 고우나 저들은 페르시아 총교의 순회 인물들이다. 이 이상 총교단과 척을 지는 것은 안 된다. 결국 장무기는 양부의 말에 따라 포로들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등왕과 공덕왕 그리고 장화왕과 묘풍사의 혈도를 차례차례 풀어주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했다. 그렇게 풀려난 포로들이 뒤따라 붙은 종선으로 뛰어내릴 때 묘풍사가 말했다. 성화령 6자루는 우리가 관리하던 보물들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죄가 크니 반환해 주시기 바라오. 그러자 사손이 딱 부러지게 거절했다. 성화령은 중토 명교의 물건이요. 잃어버린 물건이 오늘 본주인에게 돌아왔는데 당신들이 무슨 염치로 다시 가져가겠다는 말이요? 하지만 묘풍사는 그냥 물러서지 않고 끈덕지게 성화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무기는 오늘 이들을 굴복시키지 않았다가는 훗날 뒤탈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묘풍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성화령을 넘겨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그대들이 성화령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할까 걱정스럽소. 성화령은 명교의 보물인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니겠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중토 명교가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묘풍사가 불같이 화를 냈다.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오? 성화령이 우리 사자들 수중에 있는데 어느 누가 함부로 탈취해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장무기가 가볍게 코웃음치며 대꾸했다.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시겠소? 그러면서 장무기가 성화령을 모두 꺼내 묘풍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그러자 묘풍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성화령을 건네받으려 했다. 그렇게 성화령이 막 묘풍사 손에 들어갈 찰나 느닷없이 장무기가 양손을 뻗어 묘풍사 손에 잡힌 성화령을 한꺼번에 자기 품으로 당겨 빼앗아왔다. 그러자 대경실색한 묘풍사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건 비겁한 짓이오. 내가 단단히 부여잡지도 않았잖소. 장무기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시 해보시죠. 그러면서 성화령 6자루를 다시 한번 묘풍사에게 건네줬다. 묘풍사는 우선 성화령 넉 자루를 품속에 집어넣고 남은 2자루를 양손에 각자 하나씩 잡았다. 그러고는 덮쳐오는 장무기 왼손을 무섭게 내려쳤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명중되어야 할 손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느새 자기 오른팔뚝을 움켜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장무기 몸쪽으로 묘풍사를 사납게 잡아당겼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묘풍사의 왼팔뚝을 잡아 묘풍사의 양손을 손뼉 치듯 합장을 했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성화령 2자루가 맞부딪히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이 뒤흔들리도록 엄청난 충격음이 발생했다. 그 순간 장무기가 묘풍사의 양팔뚝에 웅대한 진기를 흘려보냈다. 그러자 묘풍사는 양팔뚝이 마비되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기력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결국 묘풍사는 쥐고 있던 성화령 2자루를 떨어뜨리며 탈진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여유만만하게 묘풍사의 품속으로 손을 넣어 나머지 성화령 넉 자루를 끄집어냈다. 그런 다음 바닥에 떨어뜨린 2자루마저 주워들고 묘풍사에게 물었다. 어떻소? 한 번 더 해볼 테요? 그 말을 듣고 탈진해서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묘풍사가 장무기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때 종선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유은사가 갑판 위로 훌쩍 뛰어오르더니 아무 말도 않고 묘풍사를 껴안아 자기 배로 돌아갔다. 이윽고 종선 돛대에 도폭이 활짝 펼쳐졌다. 공덕왕이 밧줄을 끊어버리자 큰 배와 종선이 순식간에 떨어졌다.
그렇게 배는 순풍을 타고 서쪽으로 치달리기 시작했고 두 배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뱃머리에 우두커니 서있던 다이치스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이 어딜 감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이치스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다이치스가 뛰어든 바다를 내려다보자 곧이어 그 자리에서 한 가닥 붉은 핏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 멀지 않은 수면 위로 핏물이 용솟음쳤다. 그렇게 잠깐 사이에 핏물은 모두 6줄기나 솟구쳐 올라 수면을 벌겋게 물들였다. 잠시 후 물보라치는 소리와 함께 다이치스가 입에 단도 한 자루를 물고 물속을 뚫고 뛰어올랐다. 그제야 일행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막을 알아차렸다. 교활한 페르시아인들이 도폭을 당겨 올려 떠날 준비를 하면서 활짝 펼쳐진 도폭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잠수에 능한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배전에 달라붙은 채 공덕왕을 비롯한 포로들이 종선으로 옮겨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으로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려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이치스가 배전 곁에서 잠수부들이 토해낸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순식간에 잠수부 6을 모조리 처치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다. 사손이 다이치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배꼬물 쪽에서 굉음이 터지며 고요한 바다를 뒤흔들어 놓았다. 뒤이어 다시 한번 요란한 폭발음이 들리더니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마치 한포 사격에 얻어맞은 듯 선체가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다이치스가 급히 배꼬물 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본 것은 폭발로 선미에 큼지막한 구멍이 뚫리고 바닷물이 용솟음쳐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거기다 배를 조종하던 방향타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채 벌써 어디로 날아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다이치스가 분노에 못 이겨 이를 뿌드득 갈아붙였다. 이 죽일 놈들이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 줄만 알았지 선미의 폭약주머니까지 매달아 놓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은 뒤였다. 다행히 일행이 탄 배는 페르시아 원양 선박이라 선체 규모가 무척 커서 한동안 가라앉을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죽음을 맞이할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에 불과했다. 그때 갑자기 다이치스가 아소를 향해 페르시아 말로 몇 마디 건넸다. 그러자 아소 역시 페르시아어로 대꾸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동안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면서도 대화 도중 아소는 흘깃거리며 장무기를 봤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옥신각신하며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듯 싶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이치스는 아소더러 무엇인가 승낙하라고 타이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소는 그저 고개만 흔들 뿐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소가 장무기를 한번 흘깃 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아소의 입에서 무언가 말이 나오자 다이치스는 양손을 내밀어 아소를 껴안고 두 볼에 입맞춤을 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얼굴이 전부 눈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울었다. 소리내어 우는 아소를 다이치스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느라 바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행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조민이 귓가에 속삭였다. 저걸 좀 봐요. 두 사람 얼굴 모습이 아주 많이 닮았죠?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흠칫 놀랐다. 그제야 지난날 범효와 양소의 이야기가 뇌리에 떠올랐다. 그제야 눈치 둔한 장무기도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소가 바로 다이치스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왜 아소가 양부르의 몸종이 되면서까지 광명정에 섞여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밀통로 출입구를 알고 있었는지 말이다. 아소는 건곤대 나이 신공을 훔쳐내기 위해 다이치스가 광명정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때 선체가 극심하게 흔들리더니 타고 있던 큰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침몰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 순간 다이치스가 모두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놀라거나 당황하실 것 없습니다. 조금 후에 페르시아 함선이 도착하면 나하고 아소에게 살아날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이치스가 장무기와 사손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다소곳이 허리 굽혀 큰 절을 올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선실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이제 가판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주지학은 아리를 안고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은 채 저마다 돛대 망루 위로 기어올랐다. 그때 아소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저길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아소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페르시아 함선 10여 척이 바람을 가득 안고 질풍같이 추격해오고 있었다. 이윽고 페르시아 함대가 접근해 오더니 일제히 한 포를 침몰해가는 배의 돛대에 겨냥했다. 그들은 200여 척 거리에 닻을 내렸다. 지혜왕이 통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항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다이치스가 목청껏 페르시아어로 몇 마디 외쳤다. 그러자 흠칫 놀란 지혜왕이 페르시아어로 대꾸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에 수십 마디가 오가더니 이번에는 대성왕까지 끼어들어 질문을 던졌다. 거기에 다이치스가 서슴없이 응답하자 곧이어 보수왕들이 타고 있던 기암에서 작은 종선 한 척이 다가왔다. 종선이 도착하자 다이치스가 장무기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창교주, 나하고 아소가 먼저 건너갈 테니 당신네는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그러고는 아소를 데리고 종선으로 건너가 보수왕들이 있는 기암으로 넘어갔다. 두 사람이 넘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일행이 옹기종기 몰려앉은 돛대 망루는 수면에서 불과 10여 척밖에 안 되어 거센 파도가 후려쳐 올 때마다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썼다. 그때 갑자기 페르시아 함대 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환희에 찬 함성은 기암 한 척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10여 척 함대 전체에서 한꺼번에 울려 나왔다. 흠칫 놀란 장무기 일행은 두 눈의 내력을 끌어올려 기암을 응시했다. 그때 페르시아 함대에서 울려 퍼지던 환호성이 뚝 멈추더니 함상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무릎 꿇고 엎드려 이마를 조아리는 모습이 보였다. 기암 쪽을 향해 대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암에 있던 12보수왕도 뱃머리에 나란히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12개의 걸상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은 걸상에는 한 사람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소였다. 고요한 바다 위에 또 한 차례 환호성이 울려 퍼지더니 무릎 꿇었던 페르시아인들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그 환호성은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한참이 지나서 다시 한 척의 종선이 노를 저어 이쪽으로 건너왔다. 뜻밖에도 작은 배 한복판에 다소 곳이 앉은 사람은 바로 아소였다. 아소가 일행에게 손짓을 보내며 말했다. 창교주님, 이제 저쪽 큰 배로 옮겨 타셔도 페르시아 명교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사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아소, 너 페르시아 명교 교주가 된 것이냐? 아소는 한동안 고개 숙인 채 대꾸가 없었다. 잠시 후 아소의 두 눈에서 수정처럼 맑은 눈물이 방울져 배어나더니 어느새 눈물은 배곡같이 하얀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장무기 일행은 12보수왕이 타고 있는 기암으로 건너갔다. 장무기 일행이 기암에 오르자 아소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둔 수건이며 음식들 그리고 마른 옷가지 등을 공손히 대령했다. 일행은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선실에 따라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장무기가 들어선 곳은 면적이 엄청나게 커다란 선실이었다. 장무기는 수건을 들고 바닷물에 젖은 몸을 닦아냈다. 그때 선실 문이 열리더니 아소가 들어왔다. 아소는 양손에 남자 속옷과 겉옷을 가지런히 떠받들고 있었다. 교주 오라버니, 제가 시중 들 테니 옷 갈아입으세요. 그 말을 듣자 장무기는 가슴이 아파왔다. 너는 이미 총교 교주가 된 몸인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또 하려는 거냐? 아소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교주 오라버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후 우리 두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당신 시중을 더 들어드리고 싶어도 이젠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에 장무기는 말없이 아소에게 몸을 내맡겼다. 여느 때처럼 아소는 장무기의 옷을 갈아입히고 단추를 채워줬다.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게 하고 빗을 꺼내 단정하게 머리를 빗겨주었다. 장무기가 살며시 뒤돌아 아소를 바라보니 그녀는 눈물이 맺혀 금세라도 울 것 같았다. 그걸 본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아소의 가냘픈 허리를 휘감아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조용히 아소의 입술에 입 맞췄다. 아소는 머리를 장무기 가슴에 기대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교주 오라버니,
오늘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지만 않았던들 저는 페르시아 명교 교주 자리는 둘째치고 천하를 다스리는 여왕제의 자리에 앉아준다 해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평생토록 당신의 어린 계집아이로 살면서 곁에서 시중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 선실 문 바깥에서 다이치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소, 네가 연정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장교주는 죽게 된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아소는 몸을 떨며 장무기를 밀쳐냈다. 교주 오라버니, 다시는 저를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자 장무기가 아소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소, 나는 영원히 너를 기억할 거야. 장무기는 가슴속이 터져나갈 듯 아팠다. 아소, 차라리 이대로 나가서 내가 보수왕 한두를 사로잡고 협박하면 다시 영사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소는 처연한 기색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저 사람들도 한 번 당한 게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당신 일행들 신변에는 페르시아인들의 칼끝이 얹혀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 둘이서 이상한 낌새만 보여도 그분들은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러고는 아소가 선실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앞에는 다이치스가 서 있고 그녀 뒤에는 페르시아인 2명이 장검을 든 채 다이치스의 등 뒤에 버티고 있었다. 아소가 선실 밖으로 나서자 그들 2사람은 공손히 허리 굽혀 예를 올렸다. 그러나 손에 잡고 있던 장검의 칼끝은 여전히 다이치스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아소가 고개를 바짝 치켜든 채 곧장 가판 위로 올라섰다. 장무기는 맥없이 그녀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판으로 나가자 사손을 비롯한 일행의 등 뒤에 하나같이 페르시아 무사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천검과 도룡도는 보수왕들 손에 넘어가 있었다. 보수왕들 앞에 다다른 아소가 명을 내려 영약을 가져오게 했다. 아소는 공덕왕이 가져온 영약을 받아 장무기에게 건네주며 아리의 상처를 돌봐주라고 했다. 아소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장무기에게 이별을 고했다. 장교주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작별해야겠네요. 그 말에 장무기도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꾸했다. 부디 몸조심하기를 바라겠소. 아소는 더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이윽고 떠날 배가 준비되었다. 사손을 비롯한 일행이 모두 배로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장무기가 준비된 배로 건너가려고 할 때 아소가 다가와 의천검과 도룡도를 모두 장무기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처연히 웃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했다. 장무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다 맞은편 배로 건너뛰었다. 잠시 후 뿔고둥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고 페르시아 함대가 돛을 올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무기가 탄 배와 아소가 탄 배 사이가 점점 떨어져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소는 뱃머리에 못 박힌 듯 고요히 선 채 장무기가 탄 배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